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의 법과 윤리라는 주제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법학을 하고 있는 법학 전공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최민영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발표와는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일하게 제가 인문사회과학 베이스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디지털 치료의 법과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선 발표의 내용을 보시면요. 법학에서는 사실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서 디지털 치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디지털 치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국내의 임상연구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와 관련한 국내의 법적인 규율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돌아보고, 그리고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저보다 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치료는 지금 기술 및 기기 혁신성과 산업적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의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를 구현할 수 있는 중심 수단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특별히 디지털 치료는 소비자가 제품으로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가정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인 중심의 의료 행위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 행위로 의료 행위의 주체가 변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일까라는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는 이미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2023년 2월 15일, 드디어 올해 2월에 식약처에서 국내 1호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기기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CBT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하고 6주나 9주간 가정에서 환자가 쓸 수 있게끔 기술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개발된 과정을 잠깐 돌아보시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3개의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었고, 같은 해 9월에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기기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학증 임상시험 계획이라는 것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식약처에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12월 15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라는 평가의 대상 제품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2월 15일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많이 개정되고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디지털 치료는 디지털 테라포이틱스라는 용어를 국내에서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에서는 이 디지털 치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치료 행위나 의료 행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만약 디지털 치료를 의약품의 성격으로서 강조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치료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면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번역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협회인 디지털 테라포이틱스 얼라이언스는 질병 및 장애를 예방, 관리, 치료하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디지털 치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2022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디지털 치료를 정의합니다. 이 개념 정의의 의의는 크게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디지털 치료는 디지털 치료기기로 명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규율하고자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즘에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단순한 건강관리 제품이 아니라
의료 행위를 전제로 이를 규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 정의합니다. 단일한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인 앱, 가상현실 게임, 챗봇,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기술 형태로 구현 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치료 구분은 활용 목적에 따라 예방 목적, 관리 목적, 치료 목적, 그리고 대상에 따라 환자, 일반인 대상, 그리고 활용 여부에 따라 기존의 치료와 달리 단독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대체하는지, 병행하는지, 보완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임상 연구가 승인된 품목이 총 25개로 통계로 잡혀 있었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인지치료, 재활치료, 정서장애 치료 등에서 임상연구 등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의료기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인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합니다. 우리 의료기기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총 4개의 등급으로 의료기기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의료기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용 앨리스 제품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2015년에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법률인 의료기기 산업법을 통해서 의료기기 중에서 첨단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따로 규율해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법에서 말하는 혁신 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혁신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이를 규율하고자 합니다. 혁신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혁신 의료기기를 4가지 기술군으로 일단 나눠놓고,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식약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식약처장은 30일 이내에 지정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면 몇 가지 허가 심사를 위한 특례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해당 규정에 의료기기 산업법 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료기기 산업법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면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례라는 것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자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조기업 인증을 받으면 제조기업으로서 또 몇 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면 이 소프트웨어는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면제를 받고 그냥 기관 내의 위원회 승인을 통해서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 허가를 받은 이후에 몇 가지 사항들 변경하고자 할 때 중대 사항이 아니면 단순히 보고만으로도 중대 사항이 아닌 사항들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 산업법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도 일종의 혁신 의료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혁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례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빠른 심사,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라는 이제 요구와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이용의 빠른 주기를 고려해서 2022년 10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바로 공고를 내서 첨단 기술 중에 비침습적인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기술에 한정해서 이런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은
사용되기까지 총 36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가 의료기기를 제조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심평원이 이게 기존의 기술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존의 기술이 없었으면 이제 보위원은 뇌카를 통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동시에 심평원에서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법을 통해서 혁신의료기기가 생겼기 때문에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으려면 또 제일 처음 식약처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이 소요돼서 총 390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5개 단계의 심사 기관들을 하나로 합쳐서 8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통합심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국내에서 허가된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완전한 허가는 아닌 게 80일을 통해서 허가를 받으면 일단 3년에서 5년 정도 가량 시장에서 사용이 된 다음에 다시 3단계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돌아간다고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법이 규정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돼서 그런지 3년이나 5년 후에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근거 규정이 가장 중요한 규정인 것 같은데 마련돼 있지 않은 채로 이 제도가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디지털 치료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법률들로 규율이 되지만 최근에 식약처에서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세 등급으로 구분해 놓는 가이드라인이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의료용액과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바일 앱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 실사용 증거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사이버 보안 침해로 인한 위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식약처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들을 적응증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가이드라인은 불면증,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모두 2등급 의료기기로 사이버 보안에서는 중 이상의 위해도를 가진 것으로 분류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에서 효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로 디지털 치료에서 그래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인 미국의 법제를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1세기 치료법을 최근에 제정을 했고,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처럼 이제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그리고 의료기기로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혁신의료기기 정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정의를 법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소프트웨어 중에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규정을 해서 반대로 그거에 제외된 소프트웨어는 모두 의료기기로 보겠다, 이렇게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 전후 실사용 증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우리는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했는데 미국에서는 법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치료법 제정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소프트웨어 프리저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관련 기업이, 제조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의료기기를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그 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은 그냥 허가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이제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 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파일럿 프로그램이므로 이제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의 평가 기준,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의 필요성,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규제하는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도를 지금 현재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미국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치료법에서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의료기기 산업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신속 개발과 우선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신속개발 우선 심사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특정 심사를 면제받거나 전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FDA가 승인한 리셋5라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역시 1년 만에 이제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속개발과 신속개발과 우선심사 이점이 무엇일까?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는 뭐 FDA와의 대화형 커뮤니케이션이 제공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임상 연구에 대해서 유연하게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FDA 전담 심사팀이 제공된다. 이 정도의 이제 이점이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들을 보고 우리의 법제를 한번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만약 디지털 치료를 혁신적인 의료 기술로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될 텐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정의 규정은 법률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정의 규정이 우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정의 규정이 이제 내용이 컨텐츠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규정은 법률로서 구속력 있게 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효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험, 안정성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과 내용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마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특례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실제 현실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지정 통합심사 제도가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미비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디지털 치료와 관련된 규제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처럼 해당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 연지를 판단하고,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면 그 기기에 한해서는 유연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규제하는 방향이 있고, 발표에서는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EU 유럽에서는 MDR이라는 이제 구속력 있는 법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의료기기에 다 집어넣고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제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든 사실 우리에게 맞는 방식을 우리도 채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정의 규정은 상위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적합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